여러분들은 평소 당뇨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를 할 이유를 모르겠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단 음식을 안 좋아해서요.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미인지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스스로 당뇨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에 걸리면 우리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 꼭 알아야 경각심을 갖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도서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당뇨병 예방부터 치료까지 20년의 방송을 한 권의 책으로 만난다.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팀 지음. 강북 삼성병원 내분비내과 박철영 교수 감수. 펴낸 곳 비타북스. 암보다 무서운 당뇨병을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이 도서는 실제 당뇨병의 당뇨 합병증까지 앓고 경험하고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또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치료를 위해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부터 당뇨병이 있어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이 담겨 있는 이 도서를 참고하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리 없이 다가오는 당뇨병.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진단 시 환자들의 췌장 베타세포 기능은 이미 반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것은 진단 수년 후부터 더욱 급격하게 췌장 베타세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관건이다. 당뇨병이 발병했더라도 초기에 발견해 빠르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다른 불행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완치는 어렵지만 충분히 예방 가능한 당뇨병. 그 예방과 치료의 적기는 언제일까? 당뇨병은 심각해지기 전까지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혈당 검사는 숨어있는 당뇨병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공복혈당 126mg 디아어, 식후혈당 200mg 디아어, 3개월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혈당 수치를 알지 못하며 당 검사의 중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2년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당뇨병 미인지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스스로 당뇨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에서는 45.6%, 중년층에서는 26.8%, 노년층에서는 18.7%가 당뇨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14.1%나 된다. 우리가 평소 혈액형과 몸무게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처럼 혈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당뇨병에 걸리면 몸에 무서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작은 상처가 다리 절단으로 이어지는 당뇨병 발. 올해 58세의 김 씨는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 10년쯤 지나 우연히 발에 상처가 나며 곪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직장 상사가 아픈 데 없냐고 그래서 아픈 데는 없다고 했더니 발바닥 괜찮냐고 해서 발을 보여줬다. 그랬더니 당장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일명 당뇨병발이라 불리는 당뇨병 합병증이었다. 당뇨병발이라는 병도 몰랐을 뿐더러 무엇보다 통증이 없었다. 상처가 나도 잘 모르고 피가 나도 쉽게 멈추지 않았다. 발이 붓고 불편한 탓에 양말뿐 아니라 신발도 신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당뇨병발은 치료 시기가 늦으면 일부를 절단해야 하는 무서운 합병증이다. 당뇨병으로 인해 신경으로 가는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자극을 받아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떤 자극이 가해져도 방치되는 것이다. 발에 상처가 있는지, 물집이 생겼는지, 굳은 살이 있는지, 피부가 갈라진 곳이 있는지, 색깔이 변한 데가 있는지 등 환자와 의료진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당뇨병이 암을 부른다. 64세 노 씨는 올해 3월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발견했다. 대장암 진단을 받기 2년 전 이미 당뇨병 증세가 있었지만 나이가 젊고 평소 건강 체질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대장암 진단 당시 그의 공복혈당은 300mg/dl이 넘었다. 혈당이 이렇게 높아서는 대장암 수술이 안 된다고 일단 혈당 관리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걸리지 말아야 될 병이 당뇨병 같아요. 당뇨병이 모든 병을 다 불러와요. 노 씨는 이제서야 당뇨병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은 독립적으로 암을 발생시키는 위험인자로 규명됐다. 음식으로 섭취한 포도당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다. 당뇨병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고인슐린 혈증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그림에서 나온 것과 같이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하는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IGF-1의 생물학적 활성이 높아지게 되고 비정상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IGF-1은 혈관을 타고 다니며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한다. 암 중에서도 유방암, 간암, 담도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당뇨병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췌장암 환자 50에서 60%에서 당뇨병이 동반될 만큼 당뇨병은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 여성암과도 높은 연관을 보인다. 인구 전체의 당뇨병 환자가 약 7%인데 유방암 환자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0%나 된다. 노 씨는 결국 수술을 미루고 열흘간 혈당 관리를 하고서야 수술실로 향했다. 당뇨병은 수술은 물론 수술 후 회복에도 걸림돌이 된다.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수술 후 감염 위험도가 증가하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통해 혈당이 적정 수준에 들어서야 수술이 가능하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똑같이 하더라도 당뇨병이 있으면 재발률 또한 높다. 당뇨병 환자는 물론 암 환자에게도 당뇨병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네 번째, 실명 위험이 높은 당뇨병 망막병증. 벌써 16년째 당뇨병을 앓고 있는 박 씨는 꾸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뇨병 합병증이 눈으로 찾아와 걱정이다. 짠 음식 덜 먹고 채소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당뇨병이 많이 잡혔어요. 병원에서 인슐린 안 맞아도 된다고 하고 약만 먹어도 공복혈당이 100mg/dl 정도 나오니까 약만 먹을 뿐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당뇨병이 호전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이 침침하고 갑갑한 느낌이 들어 병원을 찾았다. 다른 곳이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참을 수가 있는데 눈이 흐릿한 건 그럴 수가 없으니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처음 안과를 찾았을 당시 당뇨병 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초기에는 주변부의 작은 혈관에서부터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시력 저하를 비롯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자각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면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있다. 대체로 안질환은 노화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질환은 고혈압, 폐경에 의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호르몬 등 훨씬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당뇨병이나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합병증으로 당뇨병, 망막병증 등의 안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 망막은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얇은 신경조직이다. 장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당뇨병 환자의 경우 망막의 미세혈관이 약해지면서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에 지방 성분이 쌓이기도 한다. 결국 시신경이 죽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당뇨병, 망막병증은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실명 위험이 높은 3대 질환으로 꼽힌다. 최근 4년간 안질환 발생 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당뇨병, 망막병증은 약 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부터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당뇨병은 유전일까? 부모에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모두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는다. 유전적인 성향이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100%는 아니다. 오히려 생활 속 스트레스, 식습관 등 환경적인 요인이 당뇨병 발병의 더 큰 원인이다. 이런 후천적 원인이 70%를 차지하고 유전적인 성향이 30% 정도 차지한다.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방법. 첫 번째, 과일은 껍질째 먹어라. 과일을 껍질째 섭취하면 건강에 더욱 좋다는 이른바 전체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과일을 껍질째 먹는 것은 과연 당뇨병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최 씨가 수박 껍질을 먹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당뇨병 때문이다. 10여 년 전 대형마트를 운영한 최 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굶고 폭식하기를 반복했다. 당 수치가 220에서 230mg 디어까지 갔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병이 찾아왔다. 하지만 수박 껍질을 먹고 난 후에는 식후 2시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나들 정도로 완화됐다. 수박 껍질에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 식이섬유에 주목한다.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산 분비가 증가한다. 이 담즙산은 대장 내 세균들이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생성된다. 그런데 수박 껍질을 먹으면 풍부한 식이섬유가 대장 속 담즙산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하고 인체는 다시 담즙산을 만들기 위해 원료인 체내 콜레스테롤을 소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양이 줄어든다. 또 시트룰린 성분이 단백질 생성에 도움을 줘 근육을 보존해주고 지방 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감소를 돕는다. 이런 유익한 효과가 수박 껍질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자 4명과 함께 한 달 동안 사과를 먹고 건강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먼저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면담 조사를 통한 병력과 식이 습관 분석 그리고 기본 계측 검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당뇨병 혹은 당뇨병 위험군에 속했다. 2명씩 2팀으로 나눠 한 팀은 4주 동안 사과 껍질을 먹고 다른 팀은 과육만 먹도록 했다. 그 외 나머지는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도록 했다. 한 달 후 다시 정밀 혈액 검사와 식단 분석 그리고 기본 계측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기간 혈당 변화를 알 수 있는 당화혈색소는 껍질팀과 과육팀 모두 약간씩 감소했다. 특히 껍질팀 참가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실험을 진행한 아주대병원 가정의학과 김범택 교수는 그 원인으로 사과 껍질의 플라보노이드를 꼽았다. 과육이나 씨보다 껍질의 3배 이상 많이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우리 몸에서 항산화제로 작용해 만성질환을 예방한다. 사과나 수박 외에도 과일은 되도록 껍질째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참외 껍질에는 쿠쿠르비타신이 많아서 간을 해독하는 데 효과적이고 배 껍질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많다. 또 포도 껍질에는 항암과 항염증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아무리 과일 껍질에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일이 고혈당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뇨병 환자들은 더더욱 과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는 귤은 작은 것 1에서 2개, 사과는 반 개, 배는 4분의 1쪽 정도가 적당하다. 껍질을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몇 가지 살펴보자. 감 껍질에 있는 탄닌 성분은 먹으면 더부룩하고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깎아 먹는 것이 좋다. 감자 껍질은 알킬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어서 익혀 먹지 않으면 설사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은행 껍질도 주의해야 한다.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방법 2번째, 혈당을 낮추는 비밀은 식탁에 있다. 간혹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운동만 해선 절대 혈당을 떨어뜨릴 수 없다. 약한 당뇨병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심한 당뇨병에선 식사 조절이 운동보다 우선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요동치고 2에서 3개월간 먹은 음식은 당화혈색소에 기록된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럭무럭 자란 벼는 가을이 되면 수확해서 껍질을 벗기는 도정을 한다. 제일 겉껍질인 왕겨만 벗겨낸 쌀이 바로 현미다. 보통 당뇨병에 현미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먹기도 좀 불편하고 왜 좋은지 모르고 먹으니 먹다가 안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쌀에 함유된 영양소는 쌀룬의 약 66%, 쌀겨의 약 30%가 포함된다. 쌀룬과 쌀겨를 모두 제거한 백미에는 약 5% 영양분만 남는 셈이다. 개별 영양소의 분석 결과 현미는 백미보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하고 인, 칼륨, 비타민 B1, 니아신 등이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정을 덜한 곡물이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이유는 포만감과 혈당 조절 때문이다. 현미와 백미에서 각각 전분을 추출해 소화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추출된 전분을 효소로 가수분해시키고 생성되는 포도당 함량을 측정해 소화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식후 4시간 기준으로 백미밥 소화율이 현미밥에 비해 훨씬 높았다. 즉, 현미밥의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도정을 덜한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많아 수분을 잘 흡수한다. 소화 과정에서 수분을 흡수해 부피가 커지면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하고 늘어난 부피 때문에 천천히 이동해 느리게 흡수된다. 급격한 인슐린 분비와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것이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식단을 현미로 바꿨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뇨병 환자에게 약 3개월 동안 하루 3끼 병원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을 먹게 하고 변화를 지켜봤다. 실험 참가자들이 먹은 도시락은 밥, 국, 김치, 장 이외의 3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한국인의 삼첩 반찬이 기본이 됐다. 현미와 잡곡으로 밥을 짓고 몇 끼 2가지 이상의 나물 반찬을 제공하며 모든 양념은 발효식품을 활용했다. 반면 대조군은 일반적인 당뇨병 조절 식단을 섭취했다. 두 식단의 차이는 실험 시기 100% 통곡물로 밥을 지었다는 것과 나물 반찬 수가 많다는 것이다. 실험 3개월 후 두 그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 식단을 섭취한 그룹은 당화혈색소가 6.8%에서 6.1%로 감소해 정상 범위에 들어갔고 혈청 GGT 또한 10 가까이 크게 감소한 데 반해 대조군의 수치는 증가했다. GGT란 간세포 내 쓸개관에 위치하는 효소로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한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과 결합해 물에 잘 녹게 만들어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역할이다. GGT가 높아지면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혈당이 상승하게 된다.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 최수환 교수는 실험군의 GGT 감소의 원인을 통곡물과 나물 반찬에서 찾았다. 그러나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이 좋지 않다면 잡곡밥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백미밥을 먹는 것이 더 좋다. 당뇨병을 이긴 사람들의 방법. 세 번째, 입이 마를 땐 사탕 대신 차를. 당뇨병 환자 중에 입이 마를 때마다 사탕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당뇨병 환자에게 섭취된 설탕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포도당 형태로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된다. 이때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입이 마르고 단 것을 찾게 된다. 근본적으로 입을 마르게 하는 원인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사탕을 끊고 필요할 때 생수나 당이 없는 옥수수차, 보리차, 결명자차 등 차 종류를 마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한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설탕과는 달리 올리고당은 단당류가 3에서 10개 정도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아 혈당을 쉽게 올리지 않는다. 되도록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설탕보다는 좋다는 매실청, 제대로 알고 먹자. 레몬과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서 병에 담는 장씨는 오미자, 매실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만든 발효액은 각종 양념을 만들 때는 물론 고기나 생선 요리에도 빼놓지 않는다. 설탕보다는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거의 모든 요리에 설탕 대신 매실청을 사용하고 있다. 설탕은 100% 그냥 설탕인데 매실청에는 매실과 설탕을 반반 1:1로 담았잖아요. 또 매실에 좋은 성분이 섞여서 설탕보다 낫지 않을까 싶어서 먹고 있어요. 과연 매실청은 설탕보다 좋을까? 설탕이 소량 있을 때는 미생물이 자라나는데 영양 성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설탕의 양이다. 매실과 설탕을 1:1로 담그는 방식은 당 함량이 너무 높아서 되려있던 미생물까지 죽게 만든다. 50%는커녕 10%만 돼도 미생물이 자라기 힘들기 때문이다. 건강한 매실청을 먹기 위해서는 설탕의 농도를 대폭 줄여 10% 이내로 담가야 한다. 다섯 번째, 단백질의 중요성과 당뇨병에 좋은 식사법.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100% 혈당으로 간다. 그런데 단백질이나 지방은 일부만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또한 식전에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가 빨리 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단백질 식품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질의 단백질이란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을 의미하는데 지방이 적은 살코기, 닭가슴살, 계란, 우유 등 푸른 생선, 흰살 생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콩, 오트밀, 견과류, 단호박 등이 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가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당장 적게 먹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한다. 그러나 그 상태를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본인의 건강 체중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즉, 지속 가능한 식사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소 15분간 천천히 먹는다.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하면 소장과 지방세포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호르몬이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해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이때까지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할 시간이 부족해져 과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비만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을 악화시킨다. 종아리 굵기로 사망률을 알아보는 핑거링 테스트. 잠시 핑거링 테스트로 근육 건강을 알아보자. 엄지와 검지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싼다. 다 감싸지지 않는다면 근육량이 많은 것이고 손가락 공간이 남으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도쿄대 노인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종아리 굵기가 굵은 그룹을 기준으로 딱 맞는 그룹은 근감소증 위험 2.4배 증가, 헐렁한 그룹은 6.6배 높으며 사망률은 3.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인 벌새의 주식은 꿀이다. 그렇지만 벌새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1초에 80번 날갯짓을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당뇨병에 있어 신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벌새는 세계 당뇨병 연맹의 상징이기도 하다. 당뇨병에 좋은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맨발 걷기다.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맨발로 걷는 우리에게 숲길은 최고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모든 아픔이 나아지기 때문이다. 숲길은 병원과 달리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입원이 되어 입원 수속이 필요 없고 병원비도 없다. 당연히 의료진도 없고 약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 그래서 숲길은 오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인 것이다. 발밑의 땅은 의사가 되어 우리들의 발을 조물조물 정성껏 기분 좋게 지압해준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햇볕은 간호사가 되어 고된 삶을 따스하게 위로하고 보살펴준다. 등 뒤로 지나치는 바람은 포근한 병상이 되어 내면의 긴장을 풀고 쉬게 한다. 언젠가 한 회원이 그랬다. 우리의 숲길 종합병원은 돈을 안 받아 미안하다고. 병원에 가서 비싼 돈을 내야만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일이다. 숲길 맨발 걷기가 가져오는 자연치유 효과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환산해보자. 전문적인 지압사한테 1시간 지압을 받을 때 1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한다. 우리는 숲길을 맨발로 한 번 걸을 때마다 10만 원씩 버는 셈이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 매일 한두 정씩 아스피린을 장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따지고 보면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재 아스피린은 뇌출혈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의사들까지 처방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스피린 장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치료비까지 환산한다면 맨발로 숲길을 걸어 혈액이 맑아져 아스피린을 복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얻는 이득은 굉장한 셈이다. 면역항암제를 한 번 맞는데도 수백만 원은 든다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다. 면역항암제를 한 번 맞는다고 모든 암이 100% 완치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 암 종류 중 면역항암제가 강한 효과를 보이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혈관 질환을 앓고 있어 혈액희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 맨발로 걷는 사람은 일평생 혈관 질환을 앓을 일도 혈액희석제를 먹을 일도 없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 2013년 미국 심장의학자인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팀은 숲길 맨발 걷기에 따른 접지의 혈액희석 효과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명의 건강한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접지했을 때 혈액의 점성이 접지 전보다 평균 2.7배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 역시 평균 2.68배가 빨라진 것으로 발표되었다. 맨발 걷기에는 부작용이 없다. 맨발 걷기는 완벽한 천연의 면역항암제이자 무해한 혈액희석제이자 항노화제일 뿐만 아니라 천연의 신경안정제이기도 하다. 또 항염증제이기도 하고 면역증 강제이기도 하다. 단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숲길을 하루 1에서 2시간씩 밟고 걸으면 아픈 곳들이 신기하게 나아진다. 건강한 이들은 더욱 더 건강해지고 젊어진다. 몸이 불편한 이들은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충전받게 된다. 많은 이들의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혈액암, 충수암, 전립선암, 담도암 등이 맨발 걷기로 치유되었다. 심장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이 호전되는 이들도 있었고 족저근막염, 무릎 관절염, 고관절 척추관 협착증 등 근골격계 통증이 완화되는 이들도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은 물론 만성두통, 안구건조증, 비염, 이석증, 이명증까지
질환을 가리지 않고 맨발 걷기는 효과를 증명했다. 심지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이 맨발로 땅과 자갈 지압보도를 걷자 수개월 만에 왼뺨부터 왼목, 왼팔, 왼발까지 순차적으로 풀려내린 경우도 있었다. 신경안 정제 등 약물을 과다 복용하며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아가던 어떤 회원은 오로지 땅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약물을 다 끊고 사투와 같은 노력으로 맨발 걷기를 3개월여 실천한 끝에 건강을 되찾았다. 맨발 걷기를 통해 불안의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밝고 환한 세상을 마음껏 구가하게 된 것이다. 맨발 걷기에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 및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효과 등이 시너지를 이루며 발현된 결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맨발 걷기는 특별한 부작용도 없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초기에 발등이 붓거나 발에 쥐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다. 일부 명현 현상이 간혹 보고되고는 있지만 그 역시 적당한 맨발 걷기로 깨끗이 치유되곤 하였다. 맨발 걷기는 단순히 신발을 벗고 땅을 맨발로 걷고 즐기고 놀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젊어지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건강증진법이다. 이는 우리의 조물주가 우리 인간을 설계해 주신 삶의 원형을 따르는 일이다. 그를 통해 우리는 조물주가 창조해 주신 질병 없는 생명체 본연의 건강한 모습을 서서히 재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당뇨병은 식사 조절과 운동에 도움이 없으면 약의 효과는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식사 조절과 운동은 당뇨병 약을 도와주는 도움이다.